네, 3프로TV 퇴근길 라이브 3월 28일 목요일 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도 뵀었죠?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퇴근길 라이브는요,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야? 또 부동산이야? 지긋지긋해 라는 반응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부동산 또 우리가 또 챙겨야 할 자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주식처럼 그렇게 아주 역동적인 또 다양한 종목에 뭐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부동산도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 또 지역별로 굉장히 다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또 보여지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하여튼 부동산 이야기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부동산 이야기 파주실 정재훈 차장님 한번 모셔볼까요? KB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정프로님 오전에도 이렇게 나오시더니 저녁도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까? 우리 시청자들 만나는 데는 네. 밤낮이 없습니다. 네. 그런 걸 가릴 처지가 아니고요, 일단. 네. 그리고 야, 진짜 딱 제가 말한 대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진짜 부동산은 올해는 한번 공부해 볼 만한 그런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부동산 난 죽어도 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신 분들까지야 뭐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언젠가 내가 주식으로 좀 벌어서, 혹은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좀 돈을 모아서 부동산 하나 정도는, 아파트 하나 정도는, 혹은 뭐 내 집 하나는 가져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년이 그래도 괜찮은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역시 뭐 정프로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존경스러워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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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주식 채널이다 보니까 부동산의 자산에 대해서 조금 네.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좀 워낙에 볼륨이 좀 크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주식보다는 좀 변동성이 좀 적죠. 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또 부동산만한 자산도 또 없고요. 또 주식으로 또 돈 버신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안전자산으로 많아요, 그렇게 사실. 이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부동산에 좀 관심을 이제 좀 가지셔야 할 시점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부동산 아니 뭐 그래서 나온 건 아니고 저희가 요청을 네네. 많이 좀 드렸죠. 예.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입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저 없을 땐, 소유하지 않을 땐이겠죠. 네. 정확히는 소유하지 않을 때는 아우 저 부동산 저거 말도 안 되게 오른 저놈들 저거, 저 나쁜 놈들 빨리 저거 가격 떨어져 갖고 시원하게 반토막 나서 저놈들 한번 곡소리 나는 거 들어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한편으로 꼭 있고, 또 부동산을 가진 입장에서는 나도 조금 비싼 때 산 것 같은데 여기서 남들 오른 것만큼 나도 뭐 2배씩은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신 것 같고,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극단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어쨌든 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부동산이라는 건 꽤 큰 자산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니까, 특히 이제 개인들로서는. 그래서 가장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조금 저렴할 때 사서, 그리고 그 가격이 올라갈 때 뭘 이제 누릴 수도 있고, 혹은 꼭 뭐 팔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자산 상승의 평가 가치를 조금은 해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큰 자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뭐 하여튼 오늘 부동산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설명드리면 뭐 충분히 이해를 좀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일단 요즘 부동산 분위기, 네.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네. 요즘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꿈틀거리는 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을 네. 것 같아요. 거래량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과연 지금의 분위기가 향후 어떻게 될 건지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네네.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가지고 크게 한 3가지 꼭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일단 국내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네.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뭐 미래는 뭐 신도 모른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솔직 담백하게 한번 의견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가격은 어떻게 좀 약간 다시 반등처럼 살짝 꼬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뭐 보도들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생각보다 서울 이제 보통 우리가 서울 주요 지역 네.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가격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좀 유심히 보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실 단지의 뭐 엘리트라고 불리는 아파트 단지, 15,000세대 이상의 거대 단지이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엘리트라고 하면 이제 엘스, 네, 리센츠, 리센츠, 네, 또 하나가 트가 뭐예요? 트리지움, 네. 트리지움? 네네. 아, 트리지움도 있어요. 네. 네, 보통 이제 5,000세대 이상씩 다 되는 거대 단지이기 때문에 이 세 단지가 그렇게 다 커요? 네, 큽니다. 5,000세대? 네네, 한 단지에다. 아이고야.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23억 거래들이 지금 꾸준히 지금 많이 지금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주시는 범위가 서울인지 아니면 전국인지 여쭤보는 일단- 댓글이 있어서 아, 예, 예. 일단 뭐 서울 얘기가 좀 많긴 할 테고 그렇죠. 제가 일단 전국적인 어떤 시장도 말씀을 드릴 말씀 거고요. 드리실 거고.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좀 관심을 가지는 건 저도 물론 사기 굉장히 어려운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의 흐름을 좀 리드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척도로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항상 유의 있게 좀 보는 편입니다. 네네. 거래량도 지금 3월 거래량이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거래를 하고 나서 신고 기간을 한 달을 주거든요. 네. 그러면 3월이 아직 채 지나지 않았으니까 4월 말 정도 돼야지 이제 3월 거래량이 정확하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매달 거래를 했을 때 어떤 추계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다면 네. 지금 아직 신고가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대충 저번 달 저저번 달 어떤 이런 비율로서 한번 추계를 해보면 네. 3월 거래량이 생각보다 3,000건 이상 심지어는 4,000건까지도 갈 가능성이 지금 좀 존재할 정도로 거래량이 좀 폭증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시간이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3월에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는 그게 이제 막 급매물 같은 게 소화되는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렇죠. 가격 이제는 바닥 찍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매집에 나서시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고 네, 어느 그래서 쪽에 가깝습니까? 일단은 금매 자체는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신고가가 나와요? 네,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상한데. 아, 네. 아니 올해는 좀 약간 떨어지는 해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여전히 떨어지는 아파트들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요? 오르는 아파트보다는 떨어지는 아파트가 지금 더 많은 형국인데 그렇긴 하고. 네. 네. 서울에서도 좀 그렇고요. 전국적으로도 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시장에 다른 지역 간 차별화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른 시장에도 이렇게 퍼질 수 있는지를 조금 유의 있게 보고 있고요. 지금의 시장이 흡사 작년 4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전프로님 우리 그 집으로 네. 촬영을 했을 때 네. 지금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그런가요? 그게? 네, 아리까리 했었거든요, 실은. 네, 네. 시장이 과연 오를까? 네. 내릴까?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었는데 이제 쭉 이제 9월, 10월까지 올라갔었고 네. 한번 요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예, 되겠습니다. 요때부터 쭉 이제 하락폭을 둔화시켰는데 하락폭을 둔화시키면 실질상에서는 보통 상승했다라고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약간 올랐군요. 네, 이때 좀 분위기가 이제 서울에서도 지역구에 모두 다 온기가 퍼질 때쯤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전쟁이 또 일어났었고요. 네. 그러면서 어떤 이스라엘 전쟁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로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짝 조정받고. 네, 그때 이제 국채 10년물이 뭐 7%까지 간다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네. 월가에서도 국채를 좀 내다 파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담보대출 자체가 좀 많이 상승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이때쯤 이제 부동산이 조금 살아날 것 같으니 정부에서도 이제 많이 공격을 좀 받았죠.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네. 부분들이 결국에는 비판 끝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또 폐지하고 억제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스탠스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부터 이제 시장 자체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계속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새해가 들면서 뭐 1월, 2월 굉장히 우리가 뭐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뭐 코인 시장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일단 미국 시장을 보면 이미 전고점을 회복을 했고요. 유럽도 이미 뭐 일찌감치 회복을 했고, 일본도 회복을 했고, 지금 글로벌로 봤을 때는 한국과 중국 시장만 지금 회복을 안 한 상태인데, 네. 네. 미국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요. 뭐 다우지수라든지 S&P 500 같은 그런 지수들은 이미 전고점을 회복했지만 네. 러셀 2000 같은 중소형 지수들은 아직 네,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뭐 저수지 이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수지론? 네. 저수지가 뭐? 저수지. 예. 저수지에 이제 물이 이렇게 빠지면 예. 다시 말해서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유동성이 긴축, 네, 네. 유동성이 이제 빠지게 되면 네. 결국에는 저수지의 겉에 있는 지역부터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 네, 중심부에 있는 것 여전히 물이 존재하는 예, 거고요. 예. 지금의 자산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량 자산이라고 불리는 뭐 선진국의 어떤 대형주, 테크 주식들은 여전히 괜찮고 중소형주는 좀 아직 흐름이 가진 못했지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가 블루칩이라고 불리는 강남 뭐 그리고 선호하는 지역 위주로는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직도 좀 어려운 흐름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동성이 좀 빠지는 중이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요. 네. 아직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지만 버티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올해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이제 유동성이 좀 확장되지 않겠어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급매물 자체가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치 저수지를 보면 주변부들은 말라가고 그러나 이제 가운데는 여전히 이제 물이 좀 차 있는 그런 상황과 비유를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서울 주요 지역이라든지 부동산에서 굉장히 좀 강했던 지역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경기도 혹은 뭐 지방의 부동산들은 꽤 많이 지금 여전히 빠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가 네. 아마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를 요건 이제 저희 KB부동산 데이터 허브 어플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자료거든요. 네. 보시면 저희가 서울 매매 가격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요. 여전히 3월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서울 시세총액 이제 탑 2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선도 50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상승으로 이제 3월부터 전환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3월부터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해왔고 12월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락을 보였고 네. 지금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지수를 저희가 KB 통계가 1986년도부터 꾸준히 한 40년간 통계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수를 만드는 어떤 근거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하는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을 평균화해서 나타내는 지수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예. 거래가 좀 빈번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도 작년에 제가 구슬치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기억나신가요? 구슬치기? 네네. 작년 굉장히 하락하고 있을 때 작년에 네. 해주신 얘기라면 제가 기억을 할 리가 없지요. 네네. 예, 엊그제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네네. 무슨 얘기냐면 예. 이제 100명의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한 명의 아이가 엄마가 이제 빨리 와서 집에 공부하지 무슨 놀고 그래 빨리 예. 집으로 와 예.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구슬을 샀어. 판 겁니다. 예. 뭐 100원에 팔 수 있는 거를 그냥 안 팔리니까 그냥 50원에 빨리 판 예, 거예요. 국내. 네. 그러면 구슬의 가치라는 게 나머지 99명이 팔지 않은 어떤 그런 가치들을 다 합친 100개의 가치를 우리가 가치라고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던진 그 50원의 가치를 가치라고 할 건지가 이제 이슈가 그렇죠. 되는 거죠. 하나가 예를 들어 50%에 팔렸다고 해서 그 전체 네. 아파트 그럼 다 절반 가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냐 아니면 네. 하나가 50%에 팔렸지만 99채는 여전히 그 가격에 팔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꽉 차 그렇죠. 있다면 네. 그거 까진 거는 그냥 그 집 하나만의 문제니까 사실 평균으로 따지자면 한 0.1 정도만 이렇게 곱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방법이 있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통계 이제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실거래가 지수라는 게 네.
요런 100개의 구슬 중에서 1개의 구슬만 레이팅을 한 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팔린. 네, 팔린. 거래가 된. 네. 그걸 기준으로 만든 지수. 그래서 네. 어떤 모형 자체도 우리가 반복매매 모형이라는 기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매매 모형도 뭐냐면 동일한 어떤 매물이 팔렸을 때 그걸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파트라는 상품들 보다시피 기간 전체로 놓고 보면 실은 U자형의 어떤 가격의 흐름을 보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신축은 굉장히 가격이 높죠. 그러다가 이제 좀 떨어졌다가 네, 준시축에서 구축이 되면 떨어졌다가 재건축할 때는 다시 그렇죠. 올라가고. 30년부터는 다시 이제 네. 올라가는 이런 네. 흐름을 보이는데 네. 이런 반복 매매 모형 자체가 갖고 있는 단점이 바로 이런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부동산으로 항상 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리비전이라는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리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 매매가 자꾸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가 없다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매월 볼 때마다 지수의 값들이 계속 조금씩 변동할 겁니다. 그게 지수를 산출하는 어떤 완벽한 방법은 없다. 그래서 부동산 원에서도 아마 이 부분들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읽을 때 좀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실거래가 위주의 어떤 방식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네. 시세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네. 시세 지수는 이제 그 100개의 어떤 아파트들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지수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려주는 거 지금 10분 지났거든요. 좀 많이 지났나요? 그래서 네.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지수를 좀 보실 때 어떤 네. 통계라는 거는 좀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는 게 어떤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요 어플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건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의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 서울 시세총액 20지수는 네. 서울의 시가총액이 높은 20개의 아파트의 시세총액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수입니다. 아, 매매가가 높은? 네, 아니면 매매가 잘 시세총액이 되는? 높은. 시세총액이 높은 아파트? 네, 서울에서 시세총액 제일 높은 단지가 어딘지 아세요? 당연히 그 좀 만세대 있는데 거기 오, 역시 대단하십니다. 헬리오시티죠. 헬리오시티. 네네, 헬리오시티가 1위고요. 네. 리센치라든지 이런 어떤 잠실동 아파트, 뭐 음마 아파트, 잠실, 뭐 5단지, 반포자이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포함된 세대가 거죠.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세대가 많기 때문에 가격 반응도 빠른 거예요. 예. 거래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니까. 뭐 그렇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요 두 개의 지수만 보더라도 서울 전체와 그리고 서울 탑 20에 대한 시가총액 지수를 보더라도 흐름이 다르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지금은 지역 간 차별화가 극명한 시기구나. 그리고 딱 3월을 놓고 봤을 때 탑 20에 대한 시세총액은 상승으로 나왔는데 서울은 여전히 하락으로 나왔다라는 건 여전히 치고 나가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지만 네. 여전히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들은 좀 하락하고 있다 정도로 이렇게 현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비싼 놈들은 좀 더 갔고 네. 조금 싼 친구들은 좀 더 떨어지고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방향은 가고 있다. 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비싼 애들이 더 갈 것 같으니까 비싼 애들을 좀 무리해서 잡든지 네. 아니면 쟤네들 조금 있으면 다시 떨어질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기를 타든지. 근데 비싼 거는 보통 한 23억, 30억대 이상의 아파트들인데 이미 갔거든요. 님은 이미 갔습니까? 버스가 갔습니다. 네네. 이미 막차 그거는 떠났어요? 네, 작년 한 3, 4월에 샀거나 혹은 뭐 초에 샀거나 연말에 썼던 것 같고요. 이미 너무 가격 반등이 심해서 이제 뭐 앞으로 조금 더 오르겠지만 더 올라요? 뭐 한번 탄력이 받으면 계속 오릅니다. 아, 그래요? 네네. 비싼 애들은 네. 지금 아직 전체 지수 자체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계속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느는 건 근데 어떻게 보면 네. 부동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단기간에 사고 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아직 안 오른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오른 아파트 바로 옆 단지를 하시면 됩니다. 옆 단지 지금 따로 올라요? 아, 그럼요.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되죠. 아, 그래요? 네. 한번 분위기를 타면 다 같이 올라요. 그 대장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장주를 당연히 사야 되죠. 근데 이미 올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내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사도 상관이 없지만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따라 사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고 보고 있습니다. 계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전국의 매매 가격 전망 지수도 음. 뭐 심리 지수이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좀 활용하는 지수인데요. 보시면 약상승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약하락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조금 많습니다. 전국으로 볼 때 일단 뭐 서울 제외 큰 뭐 광역시 정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네, 그냥 심플하게 부산 네.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네, 대구.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일단은 일단 생각보다 네. 6대 광역시가 좀 흐름이 안 좋아요. 현재. 네, 아, 그래요. 네, 안 좋습니다. 뭐 여전히 좋아지긴 할 건데 그럼 지방 중에 좋은 데는 어디예요? 지방에 좋은 데는 세종? 세종도 지금 조금 안 좋고요. 네, 지금 뭐 지방 쪽에서 좋은 쪽은 네. 네, 청주, 천안 그리고 춘천 뭐 요 정도 청주, 천안, 되겠습니다. 춘천. 네, 그리고 뭐 일단 GTX B 라인에 대한 어떤 개발 호재 때문에 춘천이 지금 조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제 동탄에서부터 GTX A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일자리 수요 때문에 그쪽 경기 남부 라인에서부터 약간 흐름이 좀 보이고 있고요. 동탄 어때요? 동탄. 동탄도 이미 조금 많이 올랐죠. 네, GTX-A. 네, 뭐 동탄.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실수요자들한테는 좋은데 이제 네. 투자를 좀 하실 거면 네. 정확히 내가 언제 빠지고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는 게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그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아, 커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코스닥 같은 느낌이구나. 네, 그래서 상승할 때는 확 상승을 하지만 빠질 네. 때는 또 굉장히 많이 빠지기 때문에 네. 뭐 진짜 실수요자라고 하면 상관은 없지만 뭐 투자로 사기에는 정말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좀 사시면 좋겠다. 아,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네, 경기도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네, 지방은 뭐 제가 말씀드린 위주로는 가격이 저렴하고 거기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좀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미 뭐 많이 만났잖아요. 2020년 때부터 영끌을 이 바로 이제 그쪽 지역에서부터 투자를 네네네.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네네네. 긴축의 시대니까 좀 조심해서 뭐 실수요가 아니라면 조금 네. 가급적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 개인적으로 지방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하게 투자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지방은 제일 위험한 게 땅이 있다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렇죠. 네. 왜냐면 서울은 어쨌든 네. 땅이 없으니까 새로운 택지가 그쵸.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바로 옆에 그냥 택지를 해서 공급을 해버리면 네. 그냥 수요 자체가 네, 네, 맞아요.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서울은 일단 기본적으로 택지가 없어서 없으니까. 공급이 안 되죠. 네. 가격이 좀 낮아지면요. 경기 인천에서부터 다시 올라옵니다. 네. 몰려듭니다. 그게 거기다가, 좀 네. 그 지방에 좀 약간 리스크라고 한다면 제일 위험한 게 제가 그냥 네. 뭐 멍하니 생각할 때는 하여튼 땅이 많다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디 아파트가 뭐 브랜드 아파트 돼갖고 뭐 커뮤니티 시설 좋고 새로 신축이라 엄청 좋게 잘 만들었어. 그래서 가격 쫙 올라가. 거기 또 바로 옆에 난 바로 옆에쯤에 새로 또 아파트 하나 들어오면 바로 그냥 뭐 2000세대 그냥 확 생겨버리면 또 특히나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이제 수요가 막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다 몰려드니까 어쨌든 싸지면 바로 들어오는데 지방은 그 지역에 꼭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아닌 이상은 막 사기가 조금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가격만으로 사기는. 그러니까 그게 좀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좀 저는 좀 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혹시 진짜 필요하다면 네. 그 지역에서 정말 또 선호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데는 뭐 전세가가 뭐 84 기준으로 33평 기준으로 뭐 4억대에도 돼요. 거의 어디가요? 서울과 비슷해요. 어디? 그런 지방에도 그러니까 네. 청주 굉장히 뭐 핫한 뭐 지웰시티라든지 아. 뭐 이런 굉장히 주거지로서 괜찮은 지역들이 한 두세 군데가 되는데 이런 데는 전세가가 4, 5억이 돼요. 그러니까 서울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전세가 4, 5억이요? 네. 4, 5억이면 서울보다 싼 아니,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렇긴 하지만 네. 어, 서울 어디가 4, 5억이요? 아니 잠깐만. 서울이 어딘데 4, 5억? 아 저기 네. 좀 뭐 그렇죠. 서울도 다 아. 이제 마찬가지니까. 서울에 4, 5억. 네. 그뭐 정프로님처럼 이렇게 핵심지만 살면 4, 5억이 굉장히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주요 이제 최고가 아파트들은 여전히 지금 신고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네. 아이파크 삼성, 삼성동 그리고 압구정 현대 2차, 타워팰리스 3차 도곡동 그리고 나인원 한남. 몇 평이야 이게? 이건 좀 큰 대형 평수죠. 75면 네. 50 한 50 몇 평쯤 되는 네. 거기가 90억 원. 네.
50몇 평에 90억 원. 네. 아따리. 와. 이런 데서 계속 지금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비싸요? 네, 좀 돈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파크 삼성이 95? 네. 뭐 코엑스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흐름을 보면요. 네.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 이제 고금리 공사비 이제 급증에 따라서 분담금 폭탄을 좀 맞고 있습니다. 신반포는 이제 분담금만 12억, 압구정 3구역은 3억, 상계주공 5단지는 5억 지금 현재 분담금이 추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분담금도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폭탄을 맞는 아파트 단지들도 존재하는데요. 또 여의도에 한양 아파트 아시죠? 여의도 한양. 네. 거기 비싸죠? 여기 딱 정프로님은 이런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런 오피스텔 사지 마시고 네, 이런데 묻어두시면 여의도 한양. 네. 그러니까 이게 한양 아파트가 이게 코로나 환급금이 뭐예요? 환급금이 뭐냐면요. 재건축을 했을 때 6억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자, 내 권리가액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감정평가액이 더 크면요.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요. 근데 적으면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급금과 분담금인데 네. 보시면 여기 여의도 한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을 돌려받는 거고 상계주공 5단지는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여의도 한양은 얼마인데요? 그때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뭐 딱 코로나 때 굉장히 좀 가격이 좀 떨어졌었어요. 네. 15억대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이게 지금 한 20억 초반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조금 묻어두시면 괜찮죠. 아니 지금 내가 묻히게 생겼는데 뭘 묻었어? 아니 자꾸 정프로님 너무 그런 좀 안 좋은 상품들을 좀 보시니까 제가 좀 걱정돼가지고. 네. 지금 여쭤본 게 뭐 요즘 이제 오피스텔이 하도 여기 많이 짓고 네,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있죠. 네. 그래서 얼마예요? 이게 뭐 하여튼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당 1억이죠. 네. 이거 어때요?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런 네. 거는 좀 위험하다. 하고 네, 이 위험하고. 한양 아파트는 이게 아파트로 다시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뭐 상가예요? 아파트로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뭐 생긴 게 막 무슨 빌딩 같이 오피스 빌딩 같이 생겼네. 네, 뭐 그림이니까요. 네. 그래서 좋은 입지에 좋은 물건들을 좋은 시점에다가 잘 묻어둔다면 네. 괜찮은 어떤 자산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꼭지는요. 이제 오피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뭐 물론 주거용에 대해서만 관심이 좀 많겠지만 여러 어떤 부동산의 유형들 중에서 네. 상업용 부동산도 흐름도 알아야 또 주거용 부동산의 흐름을 또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서울 오피스 매매 가격 지수를 보시면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여의도권에서는 지금 0.75%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임대 가격 지수는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은 지금 분기당 2% 상승을 했으니까 이거 1년에 임대료가 지금 한 8, 9%가 오른 거예요. 이상한데. 아니 오피스 건물이 네. 오피스가 지금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 매매가와 임대가, 특히 임대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피스가? 이 오피스는요, 프라임 오피스입니다. 프라임 오피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프라임 거대 빌딩. 지금 3%가 있는 그 빌딩 파크원 같은 경우를 이제 오피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올라가요? 네. 아니, 보통- 상업용 부동산 지금 미국 다 박살나고 그렇죠. 그래서 상황인데? 제가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공실률과 지금 매매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거기에 투자한 지금 뭐 부동산 펀드라든지 리츠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상업은행으로 전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의 우려까지 좀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울의 오피스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왜 좋지? 사무실들이 그렇게 우리가 저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장사가 잘 되나?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그렇죠예요? 네, 서울 프라임 오피스는 일단 수요가 탄탄하고요. 금리 인하가 지금 기대되는 시장의 공급 부족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 이제 우위 시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세 가지에 대한 꼭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극과 극의 상황인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요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올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 네. 아니면 말아야 되냐? 네. 그럼 내 집 마련을 하지 말자라는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좀 들고 있어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보통 한 6번, 7번 할 거라고 예측했지만 지금 한 2-3번으로 지금 네네. 줄어든 상황이죠. 네. 거기에다가 아파트 전세가율이 여전히 서울은 52% 수준으로 낮은 거예요.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집값이 비싸다는 얘기기도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만약에 100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52만 주고서 전세를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48은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 욕구인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좀 거품이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인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인데요. 요게 지금 161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우리가 주택을 살 때 기본적으로 한 25% 나의 소득의 25%를 원리금 부담으로 잡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그랬을 때 100이거든요. 근데 161이라는 건 그 0.25 곱하기 1.61을 하게 되면 한 40% 정도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서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중위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의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나의 원리금이 내 소득의 40%가 나간다는 상황이죠. 생각보다 지금 비싸다. 네. 이런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요. 지금 주담대 이자가 굉장히 하락을 했어요. 네. 올 초부터 해가지고 한 1% 이상 지금 하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금리가 3% 초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뭐 아이가 있는 가정의 무주택 가구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 한 2% 전후에 지금 금리로 지금 빌려주고 있습니다. 또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매매 가격은 굉장히 지금 보합 상태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세 가격은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입주 물량이요. 네. 지금 뭐 거의 모든 공사 현장들이 올 스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올해 나올 공간 시장에 나올 입주 물량을 보시면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5분의 1 토막 됐다. 66% 하락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전세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이런 의견이 좀 대비되는 상황이에요. 두 개 중에 어느 쪽에 무게를 혹시 조금 더 두고 계신지? 아 저요? 예. 아니면 네. 입장 유보하실래요? 네, 전 뭐 제가 오늘 뭐 어떤 제 의견을 내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집을 오래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여전히 지금 시중 주담대 이자도 뭐 충분히 이 정도면 갈만하고 네.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진다는 거는 집값 오른다는 시그널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 어쨌든 서울 같은 경우 특히나 더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를 시장이지 이게 내릴 시장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판단에 이제 올해 내 집 마련에 긍정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네, 아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세가율이 여전히 그래도 낮으니까 이건 너무 좀 매매가가 높게 형성된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낮아졌으니까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 올해도 좀 지속될 거라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즉 사람들이 주택을 살 때 아파트를 살 때 여전히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살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그래서 더 좀 떨어져야 네. 아마 시장이 더 형성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죠. 아 역시 뭐 최고의 MC십니다. 요약을 잘 해주셨네요. 뭐 이 정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주택을 마련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기 보시면 저희 KB 부동산이 만든 이제 데이터 허브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말이 하고 싶었구나. 결국 이 말하고 싶었어. 아니. 그건 절대 오해고요. 저는 시청자분들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 하고 보시면요. 싶었어. 데이터 헙에 들어가셔서 요 투자 테이블을 정말요. 요거 보시면요. 아까 제가 그 시장을 보는 월간 선도 아파트는 요걸 누르시면 되고요. 네. 부동산 시장 심리는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판단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요 투자 테이블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기간과 이제 어떤 지역을 선택하셔 가지고 네. 증감률을 이렇게 정렬을 내리시면요. 전국의 아파트 내가 보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네. 가장 많이 하락폭이 큰 단지들이 소팅이 됩니다. 요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신다면 네.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좀 보세요. 제가 또 시청자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지 않습니까? 자, 네. 좋습니다. 충분히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트렌드에 대한 네 가지 이슈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럼 어떠냐, 현실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작년에 우리 정프로님도 아시다시피 자산 시장을 바로 보는 두 가지 척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산 시장을 바로 본 두 가지 척도요? 네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네네, 아실 겁니다. 네, 그렇겠죠. 네, 가격과 거래량이죠. 가격과 거래량. 네, 그 가격과 거래량을 네. 통해서 그 시장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기본 아닙니까? 네, 기본이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 본 거 아니에요? 또 봐야 돼요. 정확히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이런 네. 흐름이 앞으로 지속될 건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잖아요. 이상한 속는 느낌인데. 한번 보시면 네. 안 속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좋습니다. 자, 왼쪽은 매매고요. 오른쪽은 전세입니다. 보통 지수를 보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전월 대비 MOM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먼스 온 먼스. 전월 대비 변동률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어떤 흐름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여전히 하락한다라고 나와도 전월보다 그 하락폭을 둔화를 하면 시장에서는 오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전국의 평균이잖아요. 네. 전체 재고 자산 중에 평균이니까 하락폭을 둔화한다는 건 그 중에서 이제 상승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네, 상승. 사실은 이것도 떨어지는 거긴 하지만 가격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상승하는 녀석들이 존재하는 거다. 그런 라고 시장이다. 이제 본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보합권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시계열을 봤을 때. 전세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을 때는 자 월간으로 마이너스 3%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12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35%에 해당하는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간 상황이고요. 가격은 일단 다 아실 거고요. 이 왼쪽은 2년간 전국에 대한 매매 거래량입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3월 거래량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시계열 한번 좀 늘려보겠습니다. 자 우측을 보시면 자 2006년도부터 2023년이죠. 네. 20년, 21년이 참 좋았어. 그때 살 걸. 그러니까 항상 19년, 이런- 18년쯤 네. 샀었어야 돼. 그렇죠. 13년, 14년, 15년이 서울에서의 기회였죠. 그때가 최저가예요? 이때 마포 아파트가 5억대였거든요. 몇 년도에? 네, 이때 13년도, 14년도에. 그때 전세가 4억이었고요. 그러니까 갭 1억이면 샀습니다. 지금 그게 다 15억, 뭐 신축은 18억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근데 이제 이런 시장이 앞으로 또 올 거냐는 일단 저는 약간 퀘션 마크입니다.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시장은 다시 보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때는 좀 시장이 좀 눌렸어요. 눌린 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9년도부터 네. 13년, 14년도까지 시장이 눌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상승을 했고요. 이제 그런 상승의 기간들이 눌리는 기간들이 한다면 수익률은 그렇게 또 나올 가능성이 존재해요. 자, 그런데 일단 보시면 과거 10년에 평균 거래량은 95만 호입니다. 근데 작년에 분위기 괜찮았잖아요. 근데 작년에 55만 호였거든요. 네. 거래량이. 네. 그러면 10년 평균으로 여전히 마이너스 42%의 거래량인 거예요. 가장 높을 때 가장 낮을 때도 비교했을 때 네. 여전히 지금의 거래량은 지금 뭐 좋아지곤 있지만 아직까진 과거 10년을 놓고 봤을 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팩트고요. 자, 거래 회전율을 한번 볼게요. 거래 회전율이라는 건 전체 재고 자산 중에 매매 거래가 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 보통 전국 평균으로 한 7% 정도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전체 재고 자산 중에 7%가 매매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재고 자산이 뭔데요? 매물로 나온 거? 아니면 전체 아파트? 전체 아파트. 전체 아파트가 100채 있으면 네네. 7채가 팔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한참 시장 좋을 때는 막 20채씩 팔리고 뭐 이랬군요. 네. 근데 1년 동안에.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거래가 굉장히 드문 거죠. 그런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최근 2년 동안에는요. 특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 회전율이 1%예요. 그래서 진짜 안 제가 팔렸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때 작년에 드렸었던 게 구슬치기 100명 중에서 한 명. 그게 바로 요 수치가 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적게 거래되는
기획들이 시장을 과연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런 거래량이 그래도 과거를 빗대어 봤을 때 좀 폭증을 좀 해야 우리가 시장을 방향성을 좀 판단할 수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거래량은 언제 늘어나느냐라고 과거 한번 시계열을 보면요. 이 노란색이 거래량입니다. 네, 검은색이 금리입니다. 거의 반대로 움직이네요. 네, 음의 상관관계가 정확하죠. 그러네. 그래서 이 금리가 지금 현재 하락을 할 건데 네. 이런 기대가 있는데 과연 이런 제로 금리 상태까지 하락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면 이런 거래량이 상승은 하긴 할 건데 과연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지금 우리가 시장을 좀 바로 보는 네. 네, 어떤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네. 거래량은 여전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과거 10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2020년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이때 거래량과 지금 현재 거래량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좀 거래량 자체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시장을 좀 바로 돌리기에는 좀 여전히 좀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미분양하고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 이제 한 30년간의 시계열을 좀 놓고 봤을 때요. 미분양 아파트가 많았을 때는 16만 호까지 갔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많았을 때는 바로 200만 호 공급 대책이 나왔을 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됐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위기가 왔을 때는 10만 호를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뭐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았어요. 네. 지금은 현재 6만 5천 호인데 과거 시계열을 놓고 봤을 때는 미분양이 여전히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과거 수준으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장을 파괴시킬 만한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뭐 우려를 좀 안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매수의 지수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현장에서 매수자가 많냐 매도자가 많냐라는 심리 지수입니다. 보시면 과거의 시계열을 놓고 보시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여전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매수자가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만이 뭐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고 다주택자는 뭐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세금 때문에. 그래요? 네, 뭐 취등록세도 이미 뭐 낮춘다고 하지만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10몇 프로씩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10몇 프로? 네, 12%. 뭐 취등록세를? 네. 주택 10억짜리 세채부터는. 집이면 1억 2천을 내야 돼요? 네. 아, 그래요? 거기다 이제 종부세도 있기 때문에. 그럼 한 주택도 없는 사람은 살 때 네,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취등록세가 네, 적죠. 네. 다주택자들한테 취등록세가 세군요. 네,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이제 시장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들 철저하게 그리고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1주택자들한테 대출을 열어주는 거지 다주택자들은 이제 뭐 주택을 좀 팔고 싶어하지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아, 그래요? 네, 이미 굉장히 주택이 많이 올랐을 때 징벌적인 어떤 이제 과세가 지금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요? 보니까 좀 네. 좋네. 그래서 굉장히 정책을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좀 많이 가지셔야 지금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런 주택에 대한 변동성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55% 정도, 100명 중에 55명이 집을 가졌다면 이런 45명에 해당하는 분들의 어떤 정책을 좀 마련을 해서 이분들이 좀 주택을 좀 사서 어떤 주택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세상이 아닌 네, 진짜 거주의 목적으로 하는 시장이 갈 그러니까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100명인데 100명이 다 모두 집을 소유할 필요는 없지 사실.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어떤 사람은 정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런저런 집들 뭐 그냥 월세를 이렇게 지불하면서 또 경험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이사를 뭐 다닌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나 100명 중에 그래도 한 대충 한 70 정도는 자기 집 갖고 있으시면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그럼 굉장히 좋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한 65명이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주택 가격 변동률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다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 주택
딱히 뭐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아마 지금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다시는 분들은 유주택자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집을 갖고 있으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심이 떨어집니다. 아,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집이 없을 땐 이게 불안한 거예요. 아, 이거 설마 지금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네. 지금 뭐 이미 한번 조정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저렴한 주택으로 많이 떨어진 주택으로 좀 사시면 어떨까? 아니면 이제 또 무주택 때 관심 많다가 1주택 때 관심 떨어졌다가 한 2주택이 만약에 되면 네. 관심 다시 생길 수 있죠. 그때부터는 또 투자로 네. 만약에 이제 네. 구매하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2주택까지는 여전히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음. 보통 1주택을 좀 갈아타기 하는 형태로 뭐 비과세 받고 한 채 이제 중복해서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흠. 자,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바로 이 오피스 빌딩은 매매나 임대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바로 캡레이시라고 하는데요. 실효 운영 수익률입니다. 오피스를 갖고 있을 때 내가 기대하는 어떤 수익률인데 네. 그게 이미 위기가 봉착했을 때 국고채 금리보다 낮았었거든요. 역전 상황. 네. 이때는 굳이 뭐 오피스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채권 국채, 안전- 채권 갖고 안전한 있으면 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조만간 국고채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피스 시장에도 훈풍이 좀 불 수 있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생각보다 우리나라 오피스 시장이 굉장히 펀더멘탈하게 굉장히 잘 방어를 했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기준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 M1 증가율이나 M2 증가율을 봤을 때 이미 유동성은 지금 좀 확장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자산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음흠. 여전히 우리가 PF 부실이 과연 지금의 어떤 흐름들을 조금 억제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요. 92조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PF 대출이 지금 134조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이 잔액이 줄지를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뭔가 PF 대출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우신 분들은 아마 건설업계 그리고 뭐 자산운용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런 네네네. 업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괜찮아져야지만 또 시장이 한번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 PF 연체율을 놓고 본다면 올라가고 있어요. 2.4%. 증권 같은 경우에는 14%. 네. 뭐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한 5% 수준까지 높을 정도로 높지만 과거 우리가 굉장히 높았었던 연체율 13.6%에 비해 여전히 좀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약간 지금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 시장이 조금 부진을 하고 있는데 이 건설 시장이 뭐 아예 건설업체가 뭐 여태까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부진해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냐면 건설업계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이 업계가 신축으로 내놓을 수 있는 신축 현장들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요. 기존의 현장도 거의 멈춰 있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뭐 금융시장에 전이가 돼서 뭐 시장이 대폭락하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네. 요게 이제 3년에서 5년 뒤에는 공급 부족으로 이제 그때는 뭐 주택 아무리 수요를 억눌러도 주택 가격 자체가 폭등할 가능성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어서 자꾸 이제 어떤 대책을 좀 내놓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좀 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인허가 정도를 이제 풀어주는 정도로는 이런 어떤 건설 시장을 좀 회복시키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중공업 미분양의 증가로 지금 악성 재고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금리도 하여튼 지금 싸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도 증가하면서 건설 시장 뭐 굉장히 좀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태형 네, 태양이죠. 위시한 네. 뭐 PF 쪽도 뭐 위기설 같은 게 4월 위기설 뭐 5월 위기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4월 위기설 뭐 이런 것들은 실현 가능성은 좀 낮나요? 뭐 정부는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좀 보내는 것 같긴 하던데요. 네, 정부가 뭐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뭐 걱정 없이 잘 관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0개 사업장에서 지금 한두 사업장만 정리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대주 단위 협약을 해서 살릴 건지 아니면 경공매를 붙일 건지 아니면 뭐 멈출 건지 이걸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거의 다 이제 결정이 되셨다고 보면 돼요. 근데 PF 사업장 60개라는 게 이게 태영건설이 참여한 PF만 60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전체 PF는 사실 뭐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까도 뭐 100몇 조 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면 뭐 요거는 뭐 PF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 자체가 망가지면서 금융시장으로 이제 전이될 정도까지 파급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네. 4월 위기설을 말씀하시는 분은 4월 초에 이제 이 협약을 맺고서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 잘 안 되면서 다른 사업장까지 이제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마곡에 이제 굉장히 좋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뭐 단일 트렌치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처음에 9.5% 제시를 받았어요. 3,700억을 좀 빌리는 데 있어서 과연 뭐 태영이니까 그 정도로 이제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아마 일반 그런 자산운용사 혹은 이제 건설회사 이런 데는 아마 돈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서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 네. 공사 현장이 지금 굉장히 다 중단되고 앞으로 공급 물량 자체가 이제 현격히 줄어들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다면 네네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택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우리가 굉장히 좀 위험할 정도까지 예측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네. 뭐 우리 주택 가격이라든지 뭐 좀 유명한 그래도 판단하시는 유명한 쪽의 부동산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간략하게 좀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아, 네. 여기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뭐 일단은 전문가 전체의 설문을 한번 놓고 봤을 때 2024년에 이제 유망한 부동산은 아파트 분양 그리고 신축, 재건축 뭐 이런 쪽 보셨죠. 분양, 신축,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축에 대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전문가가 보는 측면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PB들은 이제 고액 자산가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분양도 좋지만 분양은 실질적으로 분양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많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재건축을 사라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아니면 재건축은 뭐 잘 사면 되는데 요즘엔 공사비 때문에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신축 아파트가 좀 낫지 않냐. 재개발, 뭐 꼬마 빌딩 이 순서대로 올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여전히 상가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상승하고 수익률이 좋을 상가들도 존재하지만 이런 굉장히 위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네, 저가의 네. 매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건 이제 아주 저가의 정말 네. 선수 이른바 뭐 선수들이, 선수들 같은 그렇죠. 분들이 네.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재건축이든 혹은 뭐 신축 분양이든 아니면 뭐 신축 아파트 이런 이제 아파트에 아마 투자하시는 게 비교적 안전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신다는 뭐 거죠. 가격과 입지가 또 중요한데 신축이 또 너무 비싸다면 저는 뭐 서울의 구축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축이라는 게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닌 그냥 구축. 네, 그렇죠. 한 저라면 한 25년 차 정도 전후에서 한 25년 차에서 28년 차 사이에서 아마 볼 것 같아요. 아직 어떤 재건축에 대한 흐름이 없을 때. 취하 주차장 없잖아요. 어, 아니 네네네. 내가 사는데 네네네. 뭐 그렇죠. 뭐 그렇게 따지면 네. 네. 뭐 내가 거주까지 할 거면 아. 뭐 준시축을 사는 게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투자나 뭐 그런 것까지 좀 놓고 본다면 한다면, 네. 이런 부분들도 구축도 고려할 만하다. 네. 어차피 오르면 다 같이 오르게 돼 있어요. 구축도 올라요. 아, 그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장기간의 시계열을 놓고 본다면, 막 5년에서 한 7년 정도 놓고 본다면, 과거 가장 높았었던 가격까지는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코스피도 올라갈 겁니다, 그죠? 맞나요? 아니 글로벌하게 다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못 올라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 네, 그렇죠. 네, 코리아 아파트 디스카운트 아니지. 네. 아파트는 디스카운트가 아니지. 프리미엄이 엄청 붙었으니까. 주식 시장이 좋으면 또 네. 거기에서 이제 흐름이 나중에 6개월 뒤에는 또 부동산 시장으로 또 그래요? 오거든요. 네. 너무 어렵다 진짜 부동산. 네, 어려우나 하여튼 네. 우리가 그렇다고 외면하거나 그냥 욕만 한다고 나의 부가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여러
방법과 전략을 통해서 혹은 뭐 공부를 통해서 뭐 미래라도 준비를 하는 것이 그래도 네. 나를 위한 좋은 선택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오늘도 우리 KB부동산의 정재훈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제가 앱을 그거 다운 받아갖고 지금 가끔 보고 있거든요. 아우, 네네. 아유, 네, 네. 잘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그리고 또 KB부동산 TV 이제 10만 달성해가지고 실버 버튼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저희 채널 한번 또 나와주셔서 네, 네, 한번 그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아유 네. 그 중에서 뭐 정프로님이 가장 유명하셨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우리 정재훈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부동산 일단 뭐 입장에 따라서 욕부터 나오거나 혹은 뭐 좀 푸념부터 나오는 그런 자산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정프로는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많이 현명해졌죠. 예전 같으면 저도 열심히 욕만 좀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한 2, 3년 안에는 꼭 한번 제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열심히 눈치 보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네. 자, 하여튼 여러분도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로서 뭐 틈틈이 공부를 해놓으시면 아마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저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언더스탠딩 더 역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퇴근길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